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젠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불안하고 숨이 가쁘고 잠이 오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은 편해진 것 같은데 몸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몸과 마음의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빠르게 안심을 하지만 몸은 리듬이라는 증거가 쌓여야만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호흡, 심장 박동, 혈압 등을 조절하기 위해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수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죠.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요. 연수는 폐의 호흡, 심장의 리듬, 체온, 침의 분비, 위장의 움직임까지 매 순간 빠짐없이 관찰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정말 안전한가? 연수에서 취합한 정보가 시상하부에 도달하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라는 일꾼을 통해 온몸으로 호르몬을 보냅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서로의 신호를 확인하고 응답하며 하루에도 수천 번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괜찮아 라고 말해도 연수가 아직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몸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과거에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웠던 순간 혹은 오랫동안 참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연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비상근무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몸이 아직 살아남기 모드에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건 고장이 아니라 몸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몸을 억지로 교정하라는 게 아니라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호흡, 건강한 식사, 평화로운 일상, 이런 반복되는 리듬들이 연수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로 안전해. 그 메시지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면 연수는 시상하부에 이제 됐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자신의 내면의 아이들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는 상처받아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 울부짖는 아이, 모든 걸 외면하고 조용히 숨는 회피자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나 자신입니다. 그 아이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알아주고 안아주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만 예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를 외면하면 연수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연수는 그 모든 아이들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수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죠. 그러니 내 안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그 순간 연수는 비로소 안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는데도 몸이 여전히 힘들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죠.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치유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요. 토할 것 같진 않은데 위가 늘 꽉 막혀 있어요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계속 미식거림으로 신호를 보내죠.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위장약을 찾지만 사실 이 미식거림은 위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뇌가 조절하는 자율신경입니다. 하나는 싸우고 도망치고 얼어붙게 만드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쉬고 소화하고 잠을 재우는 부교감신경이죠.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라 싸우거나 도망칠 때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에 불이 켜지고 혈액은 위나 장이 아니라 팔다리 근육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순간 위장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산이 머무르고 속이 올라올 듯 말 듯 미식거리죠. 이건 병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뇌가 택한 생존 모드인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뇌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몸은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위장에 도달하여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위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뇌는 소화보다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불안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위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렁거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미식거림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도 더 중요한 한마디, 바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미주신경이 풀어지면서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액과 체액을 보충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혈액이 말초까지 흐르면서 교감신경이 가라앉습니다. 무조건 음식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위장과 대화를 해보세요. 위장 부위에 손을 대고 쓰다듬으면서 위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위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면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주세요.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괜찮다라고 말해주세요. 위가 보내는 이 작은 울렁거림은 나 지금 너무 무섭고 긴장돼 라고 보내는 몸의 소심한 구조신청이랍니다. 내가 나의 엄마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괜찮다 라고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주세요. 왜 밥도 못 먹냐고,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고, 더 이상 다닐 병원도, 더 이상 먹을 약도 없다면서 구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너가 이렇게 힘들고 무서웠는데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간 보호제 우루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간이 필요할 때,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우루사는 마치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약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고요. 우루사는 원래 우리 몸의 담즙 속에 소량 존재하는 친수성 담즙산이에요. 친수성이라는 말은 독한 담즙산들 사이에서 물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담즙산이란 뜻입니다. 담즙산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약으로서의 얼굴이죠. 지방을 유화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세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독으로서의 얼굴입니다. 너무 농축되면 세포막을 녹이고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소수성 담즙산과 친수성 담즙산을 절묘하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우루사는 원래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2차 담즙산입니다. 그러나 전체 담즙산의 1에서 3% 정도만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완충제처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 우루사 성분을 굳이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는 담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너무 많아지면 담즙이 희석되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에 불이 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간이 염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담즙이 역류해 세포막을 녹이려 할 때 우루사는 그 독한 담즙을 희석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불타는 간에 찬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는 약이라 해도 과하지 않아요. 이 시기, 즉 급성기에는 우루사는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세포막을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안정시키고 담즙의 흐름을 되살려 간이 숨을 쉴 수 있게 돕죠. 하지만 모든 물질은 쓰임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우르사는 담즙의 독성을 낮추는 대신 그 담즙이 원래 하던 계면 활성제로서의 역할, 즉 기름을 녹이고 독소를 배출하고 장내 균형을 잡는 일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너무 오래 희석된 담즙은 더 이상 세정제로서의 힘을 내지 못해요. 결국 장에서는 기름기 많은 음식이 남고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되지 않으며 장내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물을 너무 부어 불을 꺼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이 급한 불을 꺼야 할 때, 즉 급성 염증기나 담즙 정체기에는 우르사가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진정시키기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간이 진정되어 장기적으로 관리할 시기가 되면 우르사의 역할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물을 쫙쫙 뿌려주어 급한 불을 꺼줄 때는 너무 고맙지만 불이 꺼졌는데도 계속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대는 것은 복구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우르사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르사는 300ml, 200ml, 100ml, 50ml, 25ml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르사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드셔야 해요.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우르사 대신 쓴맛 식품으로 담즙을 늘리고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으로 장내 균형을 되살리며 혈액과 체액을 채워 호르몬을 안정시켜주세요. 우르사는 고마운 약입니다. 그러나 약은 쓰임이 다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본인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담배도 술도 나쁜 음식도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도대체 나쁜 행동이라고는 1도 하지 않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면서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이 되었고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라 부모 속 한번 안 썩였다는 말이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조용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내 맘대로 행동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늘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아이에게는 사랑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표정 하나에 세상이 안전해지기도 무너지기도 했죠.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착해야 버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과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안심이 되고 실수하면 죄책감이 몰려왔죠. 칭찬은 잠시 안정감을 주지만 그 안정은 금세 사라지고 또다시 다음 잘함을 향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노력의 형태를 한 불안이었어요. 그러나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긴장으로 준비된 몸, 실수를 두려워하는 어깨, 잠을 자도 쉬지 못하는 뇌. 그렇게 교감신경은 늘 경계태세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몸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로 번역되니까요. 그 결과 위장은 늘 조여있고 소화가 더디며 호흡은 얕고 심장은 빨라지고 몸의 면역은 약해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잘해야 한다는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몸의 경직과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바뀌어 두통, 불면, 소화불량, 생리불순, 만성 피로 같은 신호로 나타나죠.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치유 에너지가 흘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이에요.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쉬고 있어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잘하려 하지 말고 괜찮아 라는 말을 몸에 들려주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다고요. 그 순간 교감신경은 이완되고 부교감신경이 문을 엽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고 위장은 따뜻해지며 피가 손끝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몸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굳이 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나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정작 면역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핵심은 바로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코티솔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면역 때문이죠. 코티솔이 흔들리면 면역이 흔들리고 그게 바로 염증, 즉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코티솔은 너무 높으면 면역이 위축되고 너무 낮으면 면역이 무기력해집니다. 즉 면역세포들이 코티솔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NK세포는 코티솔의 농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없애는 면역세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할 때 코티솔은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몸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에너지를 아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NK세포는 잠시 활동을 멈추고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형 면역 저하입니다. 짧은 긴장은 몸을 단련시키지만 긴장이 길어지면 면역은 마치 스위치를 끈 듯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지쳐 코티솔이 바닥이 나면 몸은 또 다른 방향으로 멈춥니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 조금만 쉬자. 이 상태는 겉으로 보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교감신경이 기진맥진한 부교감신경의 상대적 항진, 즉 고갈형 면역 저하 상태입니다. 이때도 NK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바이러스나 돌연변이 세포를 감시할 여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NK세포의 활성은 코티솔 농도에 대해 U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면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항상 적당한 균형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코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 하루를 깨우고 낮에는 적절히 유지되며 밤에는 서서히 내려가 잠과 회복을 돕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코티솔이 높습니다. 이때 NK세포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면역 감시만 수행합니다. 몸이 외부 활동을 해야 하니까 면역 반응이 과하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니까요. 그러나 밤이 되면 코티솔이 내려가고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때 NK세포는 활성이 크게 높아져 낮 동안 생긴 손상세포, 변형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을 찾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 속에서 NK세포는 조용히 우리 몸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한 사람은 항상 바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깊게 잠들고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사람, 하루 중에 긴장과 이완이 고르게 이어지는 사람. 그 리듬 속에서 몸은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지금은 쉬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성, 그리고 균형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고비를 맞고 술을 마셔도 되나요? 에 대해서 우리 몸의 리듬과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을 때와 술을 마실 때 완전히 다른 생리 신호를 사용합니다. 음식의 신호는 소화하고 흡수하자는 활동의 리듬이고, 술의 신호는 이건 독소니까 빨리 분해하고 내보내자 라는 해독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위고비, 즉 세마글루타이드는 몸을 지속적인 식후 상태로 착각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즉 뇌와 위와 췌장, 담낭에게 지금은 소화 모드야 라는 신호를 24시간 동안 보내는 거죠. 이때 술이 들어오면 몸은 한쪽에서는 소화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독을 해야 하는 서로 반대되는 리듬에 동시에 끌려가게 됩니다. 위고비를 맞은 상태, 즉 GLP-1 신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위의 배출은 느려지고 담낭의 수축은 억제되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독소죠. 이때 담즙이 흐르지 않으면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나 혈류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열감이 심해지는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알레르기가 아니라 위고비로 인한 담즙 정체와 간의 해독 저하가 겹친 현상이에요. 우리 몸은 소화와 해독을 같은 타이밍에 할 수 없습니다. 소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해독은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위고비를 맞은 몸은 이미 소화의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술이 들어오면 해독할 통로, 즉 담즙 배출이 막힌 채 독소가 쌓이는 셈이에요. 이럴 때 생기는 반응이 바로 피부 발진, 열감과 홍조, 심한 구역, 그리고 숙취가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는 동안이라면 술을 완전히 금하거나 최소한 리듬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은 당일과 다음 날은 절대 금주, 최소 48시간 이후 몸의 위장 리듬이 회복된 뒤 가볍게 한두 잔 정도의 와인 수준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 타우린, 글루타치온, 밀크시슬 같은 간 보호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위고비는 몸의 식사 리듬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 리듬이 안정되어야만 해독의 리듬도 살아납니다. 위고비가 식욕을 억제한다고 몸의 신호까지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열감, 두드러기, 숙취 등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호로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고비의 남용입니다. 지나친 남용은 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고비, 즉 세마글루타이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소장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 지금 음식이 들어왔으니 천천히 소화하자 라고 몸에 알립니다. 그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을 정확한 양과 속도로 분비하고 위는 음식 배출 속도를 늦추며 뇌는 포만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인크레틴의 역할은 단순한 혈당 조절이 아니라 몸 전체의 소화 리듬과 에너지 속도를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위고비는 바로 이 인크레틴 호르몬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았어도 몸은 마치 소장에 음식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중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 결과
뇌는 식후 포만 신호를 유지해 식욕을 억제하고 위는 배출을 늦추어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며 췌장은 혈당에 맞추어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만 분비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고 식후처럼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고비가 체중 감소와 혈당 안정에 탁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크레틴은 자연 상태에서 식사 직후에만 분비되고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이는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만 전달하고 나머지 소화와 대사는 다른 호르몬들이 이어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위고비를 맞게 되면 인크레틴이 24시간 켜져 있다는 것이에요. 몸은 원래 먹고 쉬고 리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위고비를 맞으면 소화기관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는 천천히 움직이게 되어 더부룩함, 오심, 구토를 호소하고 장은 리듬이 둔해져 변비나 복부팽만이 생기며 담낭은 수축 타이밍을 잃어서 담즙이 고여 정체됩니다. 간은 하루 종일 담즙을 만들지만 배출 신호가 약해져 담낭에 머무르게 되죠. 이 담즙이 농축되고 굳으면 담석,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의 부작용 중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담낭 쪽입니다. 위고비는 비만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과식과 혈당 폭주,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의존하게 되면 몸의 리듬을 잃어버려서 비만 대신 다른 질병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더라도 규칙적 식사, 체액과 혈액 보충,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고비를 남용하게 되면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소중한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석, 장무력, 위무력 등도 올 수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은 췌장염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고비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몸을 진짜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먹을 때는 제대로 먹고 멈출 때는 완전히 멈추는 이 단순한 리듬이야말로 인크레틴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존의 언어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등이 시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분명 방 안은 따뜻하고 바닥도 훈훈한데 등 뒤쪽, 특히 위장 뒤쪽이 싸늘하게 느껴지죠. 손으로 만져보면 온기가 있는데도 감각은 냉하고 시린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몸 안에 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열은 단순한 체온계의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하체와 복부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등과 어깨, 팔, 머리로 퍼질 때 우리는 몸이 따뜻하다라고 느낍니다. 이 순환의 중심은 복부, 그 중에서도 위장입니다. 위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 보일러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보일러가 식어버리면 따뜻한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가지 못하고 속에만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손발이나 등이 차지만 속에서는 묘하게 답답하고 열이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즉, 안쪽은 뜨겁고 겉은 시린 상태. 이게 바로 순환이 안 되는 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등이 시리니까 등찜질을 해야지 하고 따뜻한 팩을 등에 대곤 하지만 그건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을 수도꼭지 쪽만 녹이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의 시림은 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반사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위장과 간이 위치한 등 중간 부위, 즉 흉추 6에서 12번은요. 내장의 상태를 그대로 피부 감각으로 전달하는 반사구역입니다. 갈비뼈는 흉추에서 출발해 앞 가슴까지 이어지는 아치형 뼈를 말합니다. 흉추는 그 갈비뼈들이 붙는 중심축이자 등 중앙에 기둥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그래서 위장 뒤쪽 흉추 6에서 12번 부위라고 하면 아래쪽 갈비뼈의 안쪽, 즉 위, 간, 비장이 들어있는 등 중앙 아래의 부위를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등이 시리다 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즉 위장이 냉하면 그 신호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등을 덮여도 잠시 따뜻하다가 금세 다시 차가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부를 감싸고 있는 미주신경이 이완되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살아나면서 몸 안쪽의 순환이 회복됩니다. 그 결과 열이 다시 골고루 퍼지고 등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즉, 등을 덮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덮이는 것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려면요. 찜질팩은 명치 아래, 배꼽 위 중심에 두세요. 수건을 한 겹 덮어서 직접적인 열 자극을 줄이고요. 숨을 깊게 내쉬면서 복부가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주변에 미세 혈류가 살아나고 등의 냉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등이 시리다는 건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등을 덮이기보다 배를 살짝 감싸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따뜻함이 몸속의 기를 따라 돌고 돌아 등을, 손끝을,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팔이 아픈데 왜 어깨를 치료하라고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들거나 물건을 들 때 아픔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팔 근육이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 스트레칭을 하거나 덤벨로 근육을 단련하려 하지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죠. 그 이유는 통증의 근원지가 팔이 아니라 어깨 위 구조, 특히 견봉 아래에서 눌린 회전근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견봉이란 어깨 위쪽에 봉우리 역할을 하는 뼈를 말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뼈 위쪽 견봉 아래에서 회전근개와 저맥낭이 늘리며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과 저맥낭을 지배하는 신경이 바로 목의 5번째와 6번째 경추신경에서 나옵니다. 이 신경은 목에서 출발해 어깨, 팔, 바깥쪽까지 이어지죠. 어깨를 드는 근육과 팔의 감각을 함께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깨 위에서 염증이 생겼더라도 그 신호가 목의 5번째와 6번째 경추신경을 타고 팔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뇌는 이 신호를 팔이 아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 손상 부위가 어깨인데 팔이 아픈 현상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 바깥쪽 삼각근 부위, 심하면 팔꿈치 근처까지 찌릿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팔을 풀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근원이 되는 어깨의 압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미 좁아진 견봉 아래 공간에서 팔을 과하게 움직이면 근육이 견봉에 더 세게 마찰됩니다. 이때 생긴 열과 부종이 다시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덤벨을 들거나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충돌 부위를 더 눌러버려서 운동했더니 더 아파요 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팔 중심의 운동은 불을 부채질하는 셈이에요. 통증을 가라앉히려면 무엇보다도 어깨 속에 공간을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공간이 열려야 혈류가 통하고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줄어요.
그래서 팔 운동보다 어깨 날개뼈, 즉 견갑골을 부드럽게 뒤로 모아주는 동작,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가슴을 활짝 열기, 충분한 혈액과 체액을 채워주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움직임의 여유를 되찾으면 팔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결론적으로 팔의 통증은 팔을 움직이기보다 그 팔을 지탱하고 있는 어깨를 열어야 해결됩니다. 우리 몸은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 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팔이 보내는 통증은 나를 억누르는 어깨를 풀어주세요 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팔을 억지로 움직이는 대신 날개뼈를 모으고 가슴을 펴서 어깨를 숨쉬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등을 구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노력해주면 몸은 변한답니다.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한문이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코에 뿌리는 약의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코막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코막힘은 단순히 숨길이 좁아진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코의 점막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코 속 점막은요, 외부 공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보호막이에요.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면 몸은 즉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점막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세포를 불러옵니다. 그 과정에서 점막은 붓고 콧물이 늘어나며 숨길이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코막힘이에요. 즉, 코막힘은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몸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길어지면 숨쉬기가 어려워지죠. 그때 몸은 반대로 교감신경을 작동시켜서 이제 그만 부어라! 길을 열어야 산소가 들어온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켜 점막 부종을 가라앉히고 숨길을 잠시 열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교감신경 항진제, 즉 혈관 수축제,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코에 뿌리는 나파졸린, 옥시메타졸린 같은 약들은요, 교감신경의 알파 수용체를 자극해 점막 속 혈관을 강하게 조여서 코를 뻥 뚫어줍니다. 문제는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그 안을 흐르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부종이 가라앉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점막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점막은 피부보다 훨씬 얇고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져야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혈류가 차단된 상태가 오래가면 새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세포는 탈수되어 건조하고 갈라진 점막이 됩니다. 결국 점액 분비 감소로 인해서요, 코가 건조해지고 따가워지고 섬모 손상으로 인해서 먼지나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 세포 괴사로 인해 가피, 즉 딱딱하게 굳은 죽은 피부 조직이 만들어지고 코피도 자주 나고 만성염증으로 굳어집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점막은 회복력을 잃고 위축성 비염으로 진행됩니다. 즉,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면 점막의 혈류가 고갈되고 세포가 스스로를 재생할 힘을 잃습니다. 코는 뚫리지만 점막은 무너집니다. 자, 코막힘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코를 뚫는 것이 아니라 점막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요. 체액과 혈액을 공급하며 깊은 호흡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히알루론산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혈류가 돌아오며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요약하면요,
부교감신경은 점막을 부풀려 외부 침입을 막아주고 교감신경은 점막을 수축시켜 부기를 가라앉히고 숨기를 열어줍니다. 교감신경 항진제, 즉 혈관 수축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막을 위축시킵니다. 지속적 교감신경 자극은 혈류를 차단하여 산소와 영양 부종을 일으켜 점막을 괴사합니다. 코막힘에도 자율신경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